미술관에 가면 수집가의 이름을 딴 컬렉션을 종종 보게 되지요. 누군가가 평생에 걸쳐서 애정을 쏟아준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가 한자리에서 이 멋진 예술품들을 다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도 수집을 개인적인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 널리 나누고 계신 분입니다. 예술을 아카이빙하는 움직이는 미술관 김달진 미술 아키비스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이고요. 월간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그 미술 잡지 편집인으로 지금 잡지를 20년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미술 아키비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어떤 직업인가요? 네, 최근에는 뭐 우리가 아카이브, 아키비스트라는 것이 그래도 많이 좀 알려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존 가치가 있는 어떤 기록물 또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아키비스트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특히 뭐 미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 아트 아키비스트라는 이런 이제 말로 쓰고 있죠. 아트 아키비스트. 네. 참 우리가 자료는 정말 넘쳐나는 세상인데 이 자료를 잘 모으고 정리하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평생에 걸쳐서 미술 자료를 수집하셨고 또 지금은 본인의 이름을 직접 건 박물관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조금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술 자료 수집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후에 한 6년간을 우리나라 메이저 화랑인 가나화랑, 지금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으로 6년간 일을 하다가 네. 2002년에 제 이름을 걸고 김달진 미술연구소가 출범을 했죠. 네. 그래서 미술연구소를 운영을 하다가 그동안에 모았던 자료를 더 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08년에 서울시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박물관을 같이 운영해 오고 있죠.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이름을 걸고 뭔가 이렇게 자료를 모으는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 생각이 절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이제 미술 자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주위에서 네. 그것이 어떤 더 공적인 활동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등록된 박물관으로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서 박물관을 등록하면서 더 이제 공적인 기관 또 어떤 미술계에 큰 역할을 해보겠다는 그런 꿈으로 더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였었죠. 말하자면 확장을 하신 거군요. 네네. 일하시는 영역 자체를 확장을 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박물관에는 수많은 자료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 자료가 개인적으로 직접 수집을 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네네. 미술 자료 수집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은 뭐 우리가 고흐나 피카소의 그림, 원화를 뭐 예술의 전당에 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50년 전에 이런 피카소나 고흐의 그림을 우리가 어떤 실물을 본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었죠. 네, 맞죠. 그 당시에 뭐 주부생활이나 뭐 여원 이런 여성 미술 잡지에 하나의 화보로 그림 한 장 소개되는 거를 칼로 오려서 모았던 그 재미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발전해 왔죠. 그렇게 칼로 잘라서 모으던 시절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그게 좋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또 성격이 좀 제가 아니고 내성적이고, 네. 이런 거가 이제 뭐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근데 저를 그림을 하나 뜯어서 이렇게 예쁜 세컨트지에다 붙여놓고 그걸 넘겨보면서 그것이 어떤 자기 만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굉장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좋은 그림을 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계셨던 분이네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평생의 일이 됐습니다. 이 가장 처음 모았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고향은 충북 옥천이고요. 네네. 중학교 때 이제 대전 충남중학교 대전으로 왔죠. 네.
그래서 대전의 그 원동시장 거기에 가가지고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일본에서 나온 문고판 이런 서양 미술에 대한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문고판으로 사서 모았던 건데 거기에서 뭐 일본은 지금도 그 당시 50여 년 전에 샀었던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때 그러면 일본말을 따로 공부를 하셨나요? 근데 일본말에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크게 일본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한자를 예, 읽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좀 소통이 됐죠. 대충 뜻을 알 수 있겠군요. 예, 예. 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성이네요. 예, 뭐 피카소나 고흐 같은 거 그거는 네. 고유 명사니까 읽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옆에 네네네. 영어로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갔던 거죠. 정말 고유 명사니까 네. 일본 글자로 써 있어도 대충 알아볼 수 있었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부터 시장을 다니면서 자료를 모으신 끝에 고3이 됐을 때는 네. 직접 스크랩한 자료로 서양 미술 전집을 만들었습니다. 10권짜리예요. 네, 네. 이것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를 대전에서 마치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왔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서울에 지금 청계천, 7, 8, 9 막 이런 쪽에는 고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고서점가를 돌면서 거기에서 이제 서양 미술 전집이라든지 많은 이제 미술책을 접하게 되면서 거기를 이제 뭐 학교 공부보다 더 열심히 청계천을 드나거렸죠. 고등학교는 서울에 계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엔 이제 대전에서 시장 누비던 그 스킬로 청계천을 누비시면서 자료를 모으신 거네요. 네. 근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서양 미술 전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대니까 원화를 뭐 촬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네. 잡지나 여러 책에 나온 자료를 네. 다 이렇게 수집하신 거잖아요. 예. 이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걸 가지고 그 당시 그 유명했던 뭐 정말 타겟이었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2번 역임한 그 이경성 관장님을 이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제가 이제 많은 걸 보니까 미술계에 어떤 분들이 유명하고 어떤 분들이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여러 차례 뭐 전화도 드리고 편지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약속을 잡아서 제가 만들었던 그 스크랩북 10권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홍익대 박물관에 가서 뵀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유명하시는 분을 뵙게 되니까 너무 많이 떨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관장님 앞에 펴놓고 이제 큰절을 하면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관장님도 그걸 보시고 무슨 스크랩북 한두 권 해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서양 미술 전집을 뭐 르네상스 바로크 그렇고 그 인상파 뭐 야수파 이렇게 전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보통 애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들이 이렇게 잘해보라, 뭐 등 두들겨 주면서 뭐 기특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큰 힘이고 그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그런 걸 알아보고 격려해 주신 그 어른들도 참 대단하시네요. 네. 왜냐면 뭐 고등학생이 뭘 했다는데 네. 뭐 고등학생을 뭐 내가 굳이 꼭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백자나님께서 김달진 관장님 문화시대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학예직 근무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학예사가 직업이신 모양입니다. 지우님은 김달진 미술박물관 지나다니면서 자주 봤습니다. 들어가도 될지 망설이느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일반 관람도 가능한가요? 일반 네. 관람 가능합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지금까지 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1년에 뭐 이렇게 한 4번 정도 전시가 있고요. 또 2층에는 저희가 미술 자료실,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한국미술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발행됐던 미술 단행본, 뭐 웬만한 화집 거의 소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제로 바꿨습니다. 책상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열람 신청을 하면 지금 언제든지 와서 열람하실 수 있고 또 전시가 있을 때는 전시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키비스트라고 하면 그래도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직업도 생겼고요. 근데 아마 그 선생님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거 뭐하러 그러고 있냐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죠? 무슨 너 맨날 신문 쪼가리나 오리고 그런 것만 모으고 가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거가 앞날에 대한 그런 걱정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항상 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차근차근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 어떤 선구자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직업이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삶의 보람 또 사회적인 공유 사회적인 인정으로 해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 미술 아키비스트 뭐 선구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료를 모으신 원동력은 뭔가요? 그냥 좋았습니까? 그냥 그런 게? 그게 그 원동력이 좋았고요.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구조, 틀을 갖추게 되니까 부족한 거를 이제 자꾸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글쎄 명칭을 밝혀야 될지 모르지만 코베이나 고소향이라는 그런 사실 경매 사이트를 사실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사동을 다니면서 수집을 하던 것들이 이것이 더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경매에도 드나드는 정도로 제가 그걸 확장을 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좋아하셨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셨던 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그 10대 시절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수집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림만 하신 게 아니라 어디까지 수집을 하셨죠? 처음에는 그림보다는 그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네. 무슨 껌 상표, 담배값, 또 기념우표. 그러면 기념우표 같은 게 나오면 대전 우체국 창구에 이제 먼저 가서 기념우표라는 거는 발행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사야 되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모으다가 이제 그것이 중단이 되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림 명화 수집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왜 중단됐나요? 이제 우표 수집 같은 거는 보니까 많이들 했고요. 또 저도 우표 수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한국에서 나온 우표는 많이 수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우표 수집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저는 또 그림에서 얻는 그림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더 만족했기 때문에 우표에서 이제 완전히 그런 명화라든지 그림 수집으로 넘어갔던 거죠. 해봤더니 더 좋은 게 있었군요. 네.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표 수집이랑 동전 수집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네. 잠깐.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런 성격이 못 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너무 즐겁고 그런 느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김달치 선생님께서는 10대 때부터 이걸 아주 꾸준하게 해내신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한국 미술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네. 이 수십 년간 한국 미술계 어떻게 변했나요? 네, 몇십 년간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건데요.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전시에 수집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또 어떤 미술계의 커다란 변화가 우리가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개개인들이 예술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술 시장을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의 어떤 경제 대국에 속하는데 그런 것이 약했는데 한때 우리가 미술 시장이 1조 원이 넘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즈 세계적인 아트 페어가 한국에 와서 지금 키아프하고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피카소나 고흐 같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블록버스터 전시 이게 지금 관람료가 15,000원 하던 것이 2만 원, 지금 22,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버스터 전시에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런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그림을 실질적으로 보고 어떤 경우는 그걸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두 번씩도 찾아와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미술 시장에 대한 것이 넓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잖아요.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뿐만이 아니라 각
도나 시 단위에서도 미술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그 지역의 뭐 농수산물 가지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실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 시 단위에서도 이 미술관을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몇십 년 전에 비하면 한국 미술계가 어떤 굉장한 큰 변화가 되어 있고 또 K아트에서 외국에서 한국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또 우리의 작가들이 외국에서도 크게 또 평가받고 굉장히 뭐 큰 변화를 눈으로 체험하고 있죠. 근데 진짜 그 지자체마다 어떤 미술관이나 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많아졌고 네. 그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대도시가 아닌 좀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면 문화를 즐길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주말에 대도시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새는 진짜 그럴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김달진 선생님의 수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꽃밭에서 아코디언의 심성락, 리처드 갈리아노입니다. 심성락과 리차드 갈리아노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꽃밭에서. 지영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평생을 바치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멋집니다. 수집을 하면서 가장 설렜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가족들의 잔소리는 안 들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수집을 하면서 가장 설렜던 순간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코베이라는 경매에 가서 처음 제가 낙찰을 받았던 것이 1921년에 나왔던 서화협회 해보를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1호, 2호 이렇게 두 번이 발행되고 중단된 그런 잡지인데요. 이 잡지가 이제 코베이라는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는 이제 저도 사실 저는 경매라는 거 돈하고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드나들 수 있었던 형편도 아니고 또 저는 제가 굉장히 거리가 먼 곳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원했던 서화협회 해보라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경매장에를 갔었었죠. 갔더니 이제 그 서화협회 해보가 거기 두 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앞전에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 근대미술 자료전이라고 전시를 할 때 그 자료 두 권을 빌려서 전시를 하고 반환했던 그 원본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네. 지금은 돌아가신 서지학자 남해 안충근 선생님이 소장했던 건데요. 앞에 보면 소장본 그분의 도장까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서 그 경매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게 두 권이 나와 있는데 그 서화협회 해보는 또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 인사동에서 이렇게 더러 마주치고 했던 그 낯익은 분들 그런 분들도 경매장에 있으니까 떨리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 저런 분들하고 이거 금액을 가지고 뭐 경매에 이거를 비긴이라고 해야 돼.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겁도 나고 하여튼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아와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 어떤 대표적인 소장품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또 근대미술 연구하는 뭐 미술사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가장 열람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서화협회 해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 2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저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벽을 깨우다라는 전시를 할 때도 저희 이 소장품을 거기서 대여해 갔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래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정말 희귀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어떤 아카이브에 대한 전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의 그 아날로그 자료를 사실 대여 요청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여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워낙 저희도 희귀품이 많아서 뭐 일일이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1938년에 나온 뭐 오지오 김주경 칼라 인화집이라든지 독일인 선교사가 썼던 안드레스 에카르트 뭐 조선 미술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소장품 그런 애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 김달진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수집 광이시네요. 평생의 수집을 박물관으로 승화시킨 점 존경합니다. 1145님 박물관을 만들기 전에는 그 수많은 자료가 손상되지 않게
어떻게 보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분류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서울 아트가이드 편집인이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님, 미술 아키비스트 김달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료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박물관 만드시기 전에는 진짜 자료가 박물관을 만들 정도의 양이 있는 이 자료들 어디다 보관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가 국립현대미술관 근무 시절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를 던졌던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천호대교인가요? 이 다리가 성수대교. 그때인데 이제 저희가 새를 들어서 그 2층 집에서 사는데 거기 이제 마루에 워낙 많이 쌓아놨죠. 네. 사회적으로 그런 큰 사건이 돌발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올라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마룻바닥이 좀 휘었어요. 이건 무거운 박스를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 주인이 이걸 빼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저희가 새 들어서 사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집에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지하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양을 사실은 마루가 휠 정도였으니까 그걸 옮겨놓기까지 했었었죠. 네.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그 많은 양들이 박스에 습기가 차가지고 그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실제적인 경험도 많이 했고요. 또 방에까지 막 들어오니까 그 옛날에 사과 박스, 라면 박스 위에 약간 매트리스 같은 걸 깔고 거기서 누워서 잘 정도. 지금 생각해도 참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저희들 아이들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워낙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를 소장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이것이 너무 많아서 충북 옥천 형님 집에 4.5톤짜리 트럭으로 가져가서 형님 집 창고에다가 쌓아놨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걸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평생 해오면서 지금도 제가 해결해야 될 남아있는 과제가 보관 장소. 그 사실은 결국은 돈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서울 어디에 해서 번듯하게 이거를 보존해서 열람하게 시켜야 하면 좋은데 그게 그런 것이 이제 이거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관하실 때 이게 또 바람도 통해야 되고 어쨌든 네. 이게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방어하셨어요? 근데 그거가 아까 얘기했던 옮겨서 습기 차서 버린 경우도 있고, 옥천 형님에 갖다 놔서 쥐가 쏠아가지고 버린 적도 있고 옛날에 정말 쥐도 있었으니까. 일일이 그런 사연이라고 할까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쥐가 쏠아서 버린 자료나 습기 차서 곰팡이 펴서 버린 자료들 네. 중에 막 이건 정말 버리지 말 거라고 아까웠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더러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그 좀 훼손된 상태인데 유일본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몇 거는 지금 이렇게 쥐가 파먹은 그대로를 보존할 수밖에 없죠. 아이쿠야,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네. 선생님이 특별히 아끼는 디폴더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자료실에요. 네.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냥 김달진 하면 이제 정말 우스갯소리로 미술계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죠. 이제 워낙 이제 연배 차이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옛날 우스갯소리로 김달진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김달진이 유명하다, 자료 수집을 평생 해왔다 이런 거는 알지만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와서 디폴더라는 거를 눈으로 실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학하고 놀랄 정도죠. 그 디폴더라는 거는 그 D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도큐멘타, 디지털, 달진 이런 D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함축해서 디폴더라고 했고요. 네. 그 디폴더 속에는 그 한 작가에 대한 신문, 잡지, 어떤 전단지가 모여져 있는 스크랩북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리움미술관에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죠. 도록, 팸플렛 따로, 신문기사 따로인데 예를 들어서 청경자 같으면 지금 청경자의 디폴더 파일이 10건인 거죠. 그럼 청경자라는 사람의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신문에 나온 기사는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와.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14종의 종이신문을 돈 주고 보는 이유가
그거를 지금도 수집을 해서 한 달 후에는 뒷폴더 파일 뒤에 이것이 업데이트돼서 꽂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못 가지고 있던 것이 김달진 자료박물관에 있고 유족들이 찾다가 여기 와서 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작년에 정경자 탄생 100주년 전시가 고흥에서 열렸어요. 근데 사실 정경자 그림을 빌려오기도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서울시립미술관에 여러 점이 소장이 되어 있는 이거는 대여를 못 해줬죠. 그러니까 이 김정희 선생님 스미타김이라고 하는 그 따님이 그 전체 기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희 자료 35점이 나가서 그 전시회를 풍성하게 해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작가가 한 335여 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이제 우리의 또 다른 그 희귀본도 있지만 이것이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배죠. 왜냐하면 그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기사 이것이 다 색인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찾고 또 그거에 대한 기사의 원본을 보려면 우리 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찾는 수고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시간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뒷폴더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우리 박물관의 어떤 또 대표적인 이런 열람의 대상자고 또 그만한 또 후대에 그대로 보존해서 넘겨줘야 할 이런 어떤 자료 아카이브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뭔가 뿌듯한 어떤 그 자긍심이 느껴지네요. 네. 후대에 물려줄 만한 자료를 나 김달진이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작년에 사실 저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요. 1부는 수집에 대한 얘기고 2부가 이제 공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저기가 그동안 많이 수집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공유를 시킬 건가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남아있는 생애의 과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이 그런 원로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써놓고 가서 그 당시 찌라시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전시가 끝나고 나서 버리고 없어졌는데 김달진 관장이 수집을 해서 정리해서 보존을 하니까 이것이 보배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이 될지 몰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원로 선생님들이 여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와서 보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희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니까 외국에서도 그 자료를 보러 저희들을 찾아올 정도가 됐죠. 이 자료를 수집할 때요. 많이만 쌓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잘 분류를 하고 보관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만의 어떤 정리 기준법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된 자료가 많다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발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베이의 물건이 나왔을 때 저는 가서 그 내용을 미리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춰게 보는 거죠. 속에 파손된 게 없나.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유명한 화가가 퓨즈화를 그릴 수도 있고 컷을 그릴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실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코베이 측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거지만 저는 찾아서 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연에 있었던 거는 KBS 다큐온에 그 안드레스 에카르트 한국 이름이 옥낙인이었었죠. 그분이 돌아가서 독일에 가서 58년에 신태양의 제2의 조국이요 한국이요 해가지고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한국을 얘기했던 이런 거를 그 신태양에서 찾아내서 코로나 시절에 외국 연구자들이 본 한국 미술을 역으로 우리가 펼쳐 보였죠. 이것이 수수가 돼서 안드레스의 제자 후배라는 사람이 우리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찾아보는 거에서부터 KBS에서 그 다큐온을 거의 50분짜리죠. 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이 어떤 확산, 어떤 소스가 돼서 이것이 굉장한 기폭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중요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또 저희가 자료가 들어왔을 때는 무슨 외형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도록, 팸플렛, 단행본이냐, 또 이것이 신문에 대한 기사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박물관 소장품으로 관리해야 될 거 2층
정보센터에서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이제 나름대로 분류하고 이거를 지금 얘기했던데 엑셀 목록화하고 또 저희 달진닷컴에 들어오면 검색이 되게끔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의 큰 불편 없이 이용하고 네.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보기 쉽게 아예 검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참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떤 자료를 연대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사람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어떤 예술 장르냐로 분류할 수도 있고 분류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류하고 기억해 내시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사실 텍스트는 분류하고 검색하고 하는 게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근데 미술은 시각예술이지 않습니까? 이 다른 장르하고는 이 분류하거나 검색하는 게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도 빠르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그래서 스캔을 작업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어떤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거는 어떤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저희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는 한 달 동안 해서 10여 명에 대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기 인건비라든지 그거를 우리가 그거 만드는 거고 그거 하는데 어려운데 그 스캔을 하고 그쪽에 투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왔던 것이 어떤 주제별로 해서 10여 년간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술 단체에 대한 전시, 한국 현대미술이 60년간 외국에 나가서 어떤 전시가 이루어졌나? 네. 거꾸로 피카소, 인상파, 외국 미술이 한국에 와서 60년간 어떤 전시가 이루어졌나? 미술의 단체가 뭐냐?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10여 년 동안 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꾸미고 그거를 하나의 단행본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이제 근현대 미술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자료 조사하고 또 연구자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일이고요. 또 이 시각예술 우리가 옛날에는 뭐 서화, 도화 이런 말을 쓰다 미술 지금의 용어가 시각예술로 넘어갔죠. 이 시각예술의 아카이브의 특징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작품도 다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요. 우리가 이제 별도로는 이제 작품 분류를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김광섭 시인이 김한기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드로잉, 스케치 같은 걸 그렸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아카이브인 동시에 하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미술 쪽의 아카이브는 그것이 곧 그대로 작품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장르의 이런 아카이브하고 좀 다르고 작품이라는 건 유일성이고 원본성 하나뿐인 거죠. 네. 다른 예술이라든지 이런 건 복제가 되고 이런 거가 돼서 이것이 그래서 다른 장르의 그 아카이브하고는 또 미술의 이런 차별점이 크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언젠가 선생님 그 자료실에서 그냥 한 섹션씩만 자료 싹 다 한번 털어내면 책 한 권씩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책을 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글쎄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문화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책을 지원을 받았다는 그 명목으로 그 책을 못 팔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많이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소장품을 찍어서 무슨 도판 나열도 아니고 연구를 하고 그쪽에 평론가 미술사가에서 그 설문조사한 거 연표 있는데 이것이 지원해줬다는 그 이름 때문에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정도 찍어서 관계기관에 배포하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반드시 여기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것이 책의 가치가 발견이 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지난번에 외국 연구자들이
본 한국미술연구에 대한 거를 그것이 전시하는 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미술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메일이 왔고 한국에 와가지고 두 사람이 방문해 왔을 정도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이렇게 유용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걸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좋은 학술 도서. 하나의 그거 하나면 우리나라 공모전의 역사. 1900년대 이후 미술단체가 어떻게 다 이런 것들이 주제별로 해서 아까 말씀 잘 해 주신 것처럼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원을 해서 못 팔겠다 이런 건데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책을 만들어내기는 저희들은 버겁죠. 왜냐하면 그건 그럼요. 무섭죠. 특수성이기 때문에 책이 또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팔릴 책이 아니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일을 해오면서 해왔던 큰 애로사항이고 또 고쳐져야 될 어떤 이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그게 사실 서울시 지원사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출판 관련된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출판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사실 다른 분야는 다 팔고 있거든요. 정부 지원받은 영화는 뭐 그럼 극장에 안 걸리나요? 모든 분야가 다 그런데 이상하게 책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자, 이 2002년부터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월간지를 또 발간 중이십니다. 이건 어떤 잡지죠? 네,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작가들이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전시를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잡지사나 신문에 보내지더라도 거기서 초이스돼서 사실 기사화되는 양은 너무 적죠. 그러다가 그 당시 뭐 A, B, C 이런 유가 잡지에 광고를 하려고 하면 광고비가 좀 있었고. 근데 저는 그 당시 처음에 12쪽 접지 접어서 포킹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해서 그것의 어떤 대안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지면을 만들자 했던 그렇게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좀 애로사항이 많았죠. 왜냐면 광고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3, 4년이 지나면서 이게 발행 부수가 많고 사람들 손에 실질적으로 들려서 소통이 되는 것들을 인지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화랑 또 메이저 화랑 나중에는 이제 미술관까지 광고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미술 쪽에서 전시회라든지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광고의 영순이라고 할까요? 발행 부수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 그런 거에 대안으로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평론가 큐레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칼럼 또 저희는 지금 지금 외국의 통신원 6나라를 둬서 그 통신원들이 보내주는 외국의 미술계 소식 한 달 동안 나온 미술계의 어떤 신간 8명의 필자가 쓰는 그 날에 있었던 2개의 전시를 조의해서 그 사람들의 평론이 들어간 리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아트 가이드를 넘기다 보면 엄청난 알찬 이런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공했었던 거죠. 이걸 일반에는 판매를 하는 거죠? 아니죠. 저희는 이걸 처음부터 묵가지로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동이나 전국에 지금 저희가 등재되어 있는 530에서 550군데에 발행이 되면 최하 10부 이상 택배로 보내주고요. 사실 개인들이 이거를 본다면 1년에 우표값 3만 원이라 그냥 구독 신청하면 우표값으로 사실 잡지를 받아보게 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참 이렇게 자료를 알리고 좋은 전시를 알리는 쪽으로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너무나 일반 대중들,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대중들에겐 정말 감사한 그런 느낌입니다. 끝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고 더 많은 자료를 알리는 데 계속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달진 선생님이신데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일부 말씀을 미리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걸 하면서 이제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재원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사실은 전체적인 그 연구소나 박물관의 운영의 80% 이상이 서울 아트 가이드 사실 광고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건데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신문이나 종이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가 줄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 미술계에서 다른 쪽에서 어떤 수입 창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한계와 또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받죠.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잘한다 박수치고 뭐 국가에서 할 일을 한 개인이 대신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미술에 대한 정책 지원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신진 작가 지원이라든지 해외 아트페어 지원이라든지 뭐 대안공간에 대한 지원, 뭐 비엔날레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을 때 웬만한 건 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서 보고 안 되니까 실물을 보러 오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정말 확인을 하려고 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용객이 적다 이런 논리를 들어대니까 이것이 지원이 없고요. 또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이 아카이빙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우리가 지금 미술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얼마 전에 미술진흥기본계획 공청회 이런 것이 열려서 거기 가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도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슈적으로 제안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또 이런 보람이 있지만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유튜브 얘기를 제가 잠깐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네,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께서 꼭 네.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서울 아트가이드의 편집인이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이신 미술 아키비스트 김달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